낭만서점 166회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허입니다. 안녕하세요. 매번 커피 사는 남자 허남웅입니다. 네. 허남평론가님이 매번 커피 사는 남자라고 했는데요. 네. 진짜 커피 인심이 후하세요. 아, 그쵸. 네. 근데 또 이렇게 커피를 사드리면 그게 나중에는 커피가 아니라 일감으로 돌아와요. 그런 경험이 많기 때문에 네. 커피 값은 아끼지 않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 해요. 딴 데로 가시죠. 포인트 쓸 때 있고 네. 아니면 뭐 개점기 기념 할인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얼마 안 됩니다. 네. 허남평론가님의 빅피처를 알겠어요. 그쵸. 네. 네. 뭔가 좀 작은 걸로 네. 사람들에게 호의를 베풀고 그렇죠. 더 큰 것을 얻으려는. 맞아요. 예. 그리고 그거를 기다리지 않아요. 이렇게 막 속이지도 않고 네. 항상 얘기해요. 이렇게 일감 왜 안 주냐. 무언의 압박. 네. 그게 제 10년 프리랜서 그 생활의 네. 생존 전략입니다. 참 나중에 자기계발서 하나 내셔도 네. 되겠어요. 커피로 일군 프리랜서의 기적? 기적까지 나오려면 네. 더 크게 이루셔야겠네요. 주변에서 저보러 지금 기적이라고 하긴 해요. 프리랜서로 어떻게 10년 동안 그렇게 살 수 있었냐. 방법이 있습니다. 커피 싼 거 사고 제가 안 먹으면 돼요. 알겠습니다. 저희 댓글 소개해드릴게요. 아첼레란도님의 댓글입니다. 팟빵에 댓글 처음 남겨보네요. 허남웅 평론가님은 평소엔 귀여우시다가 영화에 대해 이야기하실 때 진짜 멋져지시는 것 같아요. 목소리 느낌부터 달라진달지. 언젠가 대하소설 집필하시고 멘부커상 타시게 되면 이번 에피소드는 미래를 예언한 레전드 편이 되겠군요. 그때가 되면 이 댓글이 달린 이곳은 성지가 되겠군요. 근데 하나 좀 잘못 알고 계신 게 있는 게 평소에도 되게 멋있거든요. 네. 그래서 평소에는 귀여우신데 영화 얘기할 때만 멋있다라고 하는 부분은 네. 어떻게 보면 조금 잘못된 정보입니다. 항상 멋있다. 네. 로 수정합니다. 여러분, 허남평론가님 네. 워낙 활동을 많이 하셔서 오프라인에서 뵐 기회가 많으실 텐데요. 네. 진짜 멋진지 어떤지는 네. 거기서 보고 또 여러분들 댓글 꼭 많이 달아주십시오. 제가 그럴 줄 알고 요즘 오프라인 활동을 거의 안 합니다. 네. 모르셨죠? 그렇군요. 네, 농담이고요. 책이 좋다님 남겨주셨고요. 연애 기억 관련한 글이네요. 줄리언 반스는 감탄사가 나오게 문장을 쓰네요. 안나 까레리나 읽고 있는데 방송 들으면서 생각났어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그쵸. 줄리언 반스 책은 이제 독서클럽에서는 예감은 틀리지 않는다. 그리고 낭만서점에서는 연애의 기억을 다뤘는데 정말 책을 읽으면서 좋은 문장들은 많이들 형광펜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두시잖아요. 저도 그런데 책에 형광펜 표시가 너무 많아요. 소화가 안 될 정도입니다. 네. 앨리스 왕님 또 댓글 달아주셨는데요. 인민을 위해 복무하라 편 잘 들었다고 하셨습니다. 또 북클럽에 참여하셨는데 저와 허남웅 평론가님에 대한 평도 해주셨어요. 허남웅 평론가님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좀 릴렉스한 진행과 사고를 보여주셨는데 문학 쪽이라 그러실 수 있는 게 아닌가 싶다고요. 또 영화에 대한 토론이라면 허남웅 평론가님이 매의 눈이 되어서 날카롭게 비판적인 태도를 견지하셨을 거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근데 항상 릴렉스하게 살고 있기 때문에 네. 영화 얘기를 해도 아마 눈이 막 풀어져 있거나 그럴 수도 있는데 다음 독서클럽 할 때는 좀 더 매의 눈이 돼서 긴장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에요. 이미 충분히 진행을 편안하게 또 잘 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저와 허남웅 평론가님 둘 다 매의 눈이 돼서 하면 너무 부담스럽죠. 네, 오신 분들을 너무 쪼아돼가지고 네. 힘드실 수도 있으니까 그럼 저는 계속해서 릴렉스한 걸로 가야 되겠네요. 네, 상호 보완적인 부분이 네. 좋다고 말씀을 또 해주셨어요. 좋습니다. 다행이네요. 이번 댓글은 AN192370님이시고요. 죽은 시인의 사회 편을 듣고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추억이 방울방울이네요. 어느 학교에나 이런 조금은 괴짜인 선생님들이 계신 것 같네요. 아마 이제 키팅 선생님과 관련한 이런 이제 이야기고요. 제가 다닌 고등학교에도 그런 국어 선생님이 계셨죠. 그런데 남웅님이 다니신 학교는 도대체 어느 나라 학교인가 놀랍네요. 크크크 하고 남겨주셨는데요. 사실 네. 지난번에 제가 알려드린 그런 일화들은요, 정말 빙산의 일각이에요. 오. 하나 더 알려드리면, 저 고등학교 때 그 야구, 프로야구 있잖아요. 예.
한일 간 슈퍼 게임이라고 처음으로 프로 선수들끼리 일본에서 게임한 적이 있었거든요. 네. 아마 7번 경기인데 계속 지다가 5차전에 한국이 스코어를 앞서가는 그 상황이었어요. 근데 수업 중이었거든요. 갑자기 방송이 나오면서 교장 선생님이 지금 슈퍼게임에서 한국이 일본을 앞서고 있습니다. 수업을 멈추고 모두 텔레비전을 켜주세요. 수업을 멈출 정도로. 그러니까 막 그때 학생들이 야 이게 학교야? 고등학교에서 어떻게 수업을 멈추고 텔레비전을 보라고 하지? 라고 할 정도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참 예외적인 경우이긴 하죠. 그래서 굉장히 기억에 남고요. 그리고 AN192370님께서 여기 굉장히 좀 좋은 말씀을 남겨주셨는데요. 이 청소년 추천 도서라는 게 단지 청소년뿐만 아니라 각 나이대마다 그때 읽으면 더 값지게 읽을 수 있는 책들이 있다고 생각을 한다고 남겨주셨거든요. 거기에다가 이 부분까지 좀 덧붙여드리면 어른에게 좋은 책이 청소년에게는 버거운 책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어려운 책을 읽으며 독서에 질려가는 것보다는 좀 더 재미있게 읽어가며 독서의 습관을 들이고 독서력을 조금씩 키워가는 것도 좋은 방법 같다라고 또 말씀을 남겨주셨습니다. 네. 제가 그때 방송에서 네. 청소년 권장 도서를 굳이 만들기보단 네. 어른에게 좋은 책이 청소년에게도 혹시 좋지 않는가라는 네. 말씀을 드렸는데요. 또 그에 대한 다른 견해를 그렇죠. 말씀해 주셨네요. 네. 네. 뭐 다 옳은 견해라고 생각을 하고 뭐 그렇게 각자 맞는 방법을 찾아가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황희정순 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그 황을 허로 바꾸면 네. 이것도 허희가 옳고 되네요. 저것도 옳다. 네. 양비론이죠. NSH7477님이십니다. 항상 듣기만 하다가 드디어 이렇게 댓글을 쓰게 되네요. 라고 남겨주셨고요. 이 굉장히 길게 남겨주셨는데요. 이 부분 한번 좀 말씀드릴게요. 네. 허나무 평론가님의 4차원적인 농담에 약간은 당황하실 허희 평론가님의 표정이 그려지기도 하는데 그래도 진행의 방향을 잃지 않으시고 꿋꿋하게 다시 본론으로 돌아오시는 모습에 감탄합니다. 예, 라고 남겨주셨고요. 이번에 이제 댓글 남겨주신 게 죽은 시인의 사회 편 말씀 주셨는데요. 이분이 이제 그 NSH7477님께서 선생님이신가 봐요. 이 서평을 들으면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한 사람으로서 그저 아이들의 생각을 깨우고 도전하는 메시지를 던지는 것 이상으로 그 말이 아이들의 삶에 가져올 결과에 대해서도 책임을 더 느껴야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셨다고 하고요. 아무리 깨어있는 선생님이라도 결국에는 시스템의 바운더리 안에 있다는 점에 통감을 한다고 그러시면서 이전보다는 훨씬 더 넓은 세계를 경험하는 시대를 살며 많은 선생님들께서 더 깨어있는 교육을 하게 되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희망을 가져본다고 또 남겨주셨습니다. 네. 아무래도 또 현직에 계신 선생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다 보니까요. 교육이라는 것이 지금 어떤 현실에 놓여 있고 또 그것을 깨치기 위해서 또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시는지가 이 댓글에서 보여지네요. 네. 이 댓글을 보면서 네. 저와 허나운 평론가님의 관계에 대해 네. 생각을 좀 해봤는데 네. 일본 만담과 비슷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런가요? 예. 일본 만담을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네. 두 명이 나와서 네. 한 명은 되게 바보 같은 말을 하고 네, 그렇죠. 한 명은 거기에 대해서 면박을 계속 주잖아요. 그렇죠. 때리기도 네. 하고. 네. 그걸 이제 복해와 치코미라고 하는데 네. 예, 엉뚱한 말을 하는 사람을 이제 복해. 네네. 예, 딴죽 걸기를 하는 사람이 치코미. 네.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저와 허나운 평론가님의 조합일 수도 있겠다. 제가 라는 생각을 복해, 했어요. 허희 평론가님이 치케미 군요. 네. 근데 때로는 뭐 네. 서로 그 역할이 바뀌기도 하고요. 그런가요? 허나운 평론가님이 일부러 그 엉뚱한 말을 또 하시는 경우도 많은 줄 알았는데 네. 실생활에서도 엉뚱한 말을 진짜 많이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뭐 방송과 현실이 다른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저는 거의 비슷합니다. 네. 이렇게 일관되기도 힘든데 예, 저는 늘 감탄할 네. 뿐입니다. 저희 공지사항 말씀드릴게요. 네, 독서 클럽 2기가요. 오늘 이제 방송이 올라가는 날 교보문고 그리고 신세계 홈페이지에 모집 페이지가 나가게 됐거든요. 네. 12월부터 이제 2월까지 독서 클럽을 계획하고 있고요.
두 군데에서 이제 저희가 또 진행을 하니까요. 홈페이지에서 확인을 하셔서 본인이 좀 관심 있는 것에 대해서 이제 등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두 작가가 출연합니다. 네. 여러분 어떤 작가가 출연한지는 또 짐작이 당연히 되시겠죠? 이언 맥키언이요? 그러니까요. 이언 맥키언이요? 바쁘신 분인 걸로 알고 있었는데 역시. 네. 이언 맥키언은 아니고요. 이병률 시인과 최은영 작가가 출연합니다. 네. 와, 진짜 바쁘신 분들이고 이렇게 공식석상에서 보기 힘드신 분들인데요. 이분들이 직접 오시니까요. 아무래도 이 두 분이 나올 때 참 독서클럽의 신청 경쟁이 엄청 치열하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네,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네. 저희가 정세랑 작가의 섬의 예술리를 낭독극장으로 꾸몄잖아요. 아, 그렇죠. 네, 이 편이 여러분께 선보이고 좋은 반응을 얻었는데 네. 이후에도 이 시리즈를 계속 만들 예정입니다. 네. 예, 5편 정도를 더 제작하려고 하는데요. 네. 한 가지 변화하는 점이 있는데요. 굉장히 좀 잘 된다고 했기 때문에 잘 될 때, 물 들어올 때 노져오기 위해서 유료 서비스로 전환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요. 그 전에 미리 이제 정세랑 작가의 섬의 애슐리 낭독극장 난 못 들었는데 하시는 분들은요. 유료로 전환되기 전에 빨리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이후에 유료로 전환이 됐다고 해도 네. 뭐 가격이 크게 비싸지진 않을 것 같으니까요. 네네. 여러분 신작들은 또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또 여러분이 초이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책이 가득한 소설을 사랑하는 책방. 이곳은 낭만 서점입니다. 이번 주 출판계의 브리핑입니다. 와! 방탄소년단 소식입니다. 한국경제의 보도고요. 네. 제목은 서점가로 번진 방탄소년단 열풍. 방탄소년단이 월드투어에 나서면서 BTS 열풍이 이제 지구촌을 휘감고 있습니다. 방탄소년단이 BTS죠. 네. 이들을 다룬 책도 인문사회 분야에서 경제 경영 분야까지 다양하게 출간되고 있는데요. 올 상반기까지만 해도 방탄소년단과 관련한 책들은 주로 음악과 그들이 내놓은 콘텐츠에 대한 분석이 주로 이뤘는데요. 지난해 12월 선보인 BTS 음악과 방탄 DNA가 대표적인데요. 방탄소년단이 걸어온 길을 훑으며 그들의 음악적 특성과 그들만이 가진 콘텐츠의 독창성을 분석하는 책들이었습니다. 이달에 나온 BTS 마케팅은요. 흑수저 아이돌이 일군 중소기업의 기적이라는 측면에서 방탄소년단의 성공에 의미를 부여했는데요. 그들이 주변 산업에 미치는 막대한 영향뿐 아니라 진정성 있는 메시지와 소통이라는 성공 요인을 경영학적으로 풀어냅니다. 저자는 글로벌 시장을 겨냥하려면 충실한 브랜딩과 함께 기초 팬덤을 더 깊이 뿌리내려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뉴스에서 봤는데 네. 방탄소년단이 소속사와 네. 또 단연간 재계약하기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7년이죠. 네. 네, 그 소식을 접하면서 제가 예전에 회사에 다닐 때 1년 계약으로는 저의 기반 생활 기반이 불안하다. 그래서 회사에 5년 계약을 제가 제안한 적이 있어서 예. 기사를 1년에 100개 이상 쓸 경우 얼마, 100개 이하로 쓸 경우 얼마 네. 이렇게 해가지고 그 조건을 내걸어서 이제 그거를 내걸었어요. 했다가 무슨 소리냐. 우리는 1년 버티기도 힘든데. 네. 그러면서 연봉이 동결됐던 적이 있습니다. 오히려 제안을 하셨는데 네. 그냥 동결. 이게 계약 연장도 안 되고요. 이거 뭐 하는 놈이야? 이런 그 눈빛 있잖아요. 홍남 평론가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저는 네, 받아드리겠습니다. 라고 했죠.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 소식을 접하니까 역시 또 잘 나가는 분들은 다르구나 하는 걸 느낄 수 있네요. 네. 두 번째 소식입니다. 박경리 작가 10주기 그의 토지는 더욱 견고해졌다라는 제목의 기사인데요. 조선일보의 보도입니다. 대하소설 토지의 소설가 박경리의 10주기를 맞아 재조명하는 행사가 잇따라 열렸습니다. 박경리 문학을 연구하는 국문학자들이 모인 토지학회가 10월 13일부터 14일까지 강원도 원주 토지문화관에서 포럼을 열었고 한국시인협회는 13일 토지의 무대인 경남 하동 평사리 문학관에서 박경리 작가가 남긴 시를 재평가했는데요.
김종회 경희대 교수는 토지학회 행사를 시작하면서 박경리 10주기를 맞아 토지의 터가 견고해지고 땅이 굳어지면서 우리로 하여금 새 꿈을 꾸게 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박경리 작가님의 토지 같은 경우는 저는 아마 1982년인가요? 네. 최수지라는 이제 배우님이 계셨는데 그때 서희 역을 맡아가지고 네. 굉장히 크게 히트를 한 기억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큰 어떤 획을 걷던 게 바로 이제 토지라는 작품이기도 하죠. 네. 이 박경리 작가가 후배 작가들을 위해서 네.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데 네. 그중 하나가 작가들이 마음껏 집필 활동을 할 수 있는 네. 이 토지 문화관을 건립한 거였어요. 와, 네. 예, 저도 한번 다녀온 적이 있는데 예, 정말 자연 풍경도 좋고요. 예, 글 쓰기 좋은 곳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거기서 실제로 글을 좀 쓰셨나요? 저 대학생 때 다녀왔습니다. 견학이었어요. 그럼 글은 안 쓰셨지만 네. 밥은 드셨겠군요. 밥은 먹었습니다. 네. 밥이 정말 맛있더군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더 그곳을 원하신다는. 맞아요. 네. 이상 이번 주 출판계 브리핑이었습니다. 낭만서점 166회에서는 조너선 에임즈 작가의 너는 여기에 없었다를 다룹니다. 네, 영화로도 만들어져서 네. 몇 주 전에 이제 개봉을 했었죠. 엄청나게 화제가 되거나 하진 않았는데요. 그래도 영화도 굉장히 평이 좋아서 그러면서 이 너는 여기에 없었다 동명 원작 소설도 어느 정도 좀 화제가 됐죠. 네, 제가 이 영화가 개봉했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네. 관심이 갔던 이유는 네. 감독 때문이었어요. 린 램지 감독. 네. 네. 이 린 램지 감독이 네. 케빈에 대하여를 만들었죠. 저희가 또 오싹오싹 특집에서 린 램지 감독이 만들었던 케빈에 대하여의 원작을 소개해 준 적이 있죠. 네. 저는 그 영화를 보고 네. 린 램지 감독의 영화는 네. 이제 다 찾아봐야지라는 생각을 했는데 네. 근데 린 램지 감독이 과작이더라고요. 네, 그렇죠. 네. 네. 아마 국내 팬들에게는 케빈에 대하여라는 작품으로 린 램지 감독의 어떤 존재감이 드러났었고, 뭐 쥐잡이라든지 그 전에 만들었던 작품들을 보기에는 쉽지는 않죠. 네. 저 같은 경우는 시네마테크라고 해가지고 고전 영화라든지 예술 영화를 틀어주는 곳이 있는데요. 그곳에서 린 램지 감독의 작품들을 본 기억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랜만에 이 신작 장편 영화가 나와서 네. 찾아봤는데요. 네. 전 영화가 좋았고요. 네. 그래서 원작도 한번 다뤄보자라는 네. 생각으로 이번에 네. 여러분께 소개를 하게 됐는데요. 그렇죠. 이 조너선 에임즈 작가 소개부터 네. 해드리겠습니다. 1964년생이고요. 컬럼비아 대학교에서요. 소설을 전공으로 해서 예술학 석사학위를 받았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 소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자신이 이제 체계가에 잡힌 그런 인물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지은 책으로는요. 소설 엑스트라맨, 일어나세요 선생님 등이 있고요. 다수의 에세이집을 발표했다고 합니다. 이건 또 뭔가요? TV쇼, 지루해 죽겠어. 그리고 블런트 토크의 크리에이터로 활약하기도 했고요. 그의 첫 스릴러 소설, 오늘 소개해드릴 너는 여기에 없었다는 2016년 타임스에서 올해의 범죄 소설로 선정이 됐고요. 이 기세를 몰아서 린 램지 감독이 동명의 영화를 만들었고요. 그래서 2017년 칸 영화제에서요. 린 램지 감독이 각본상을 받았고요. 여기 이제 주인공으로 출연했던 호아킨 피닉스가 나무주연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네. 이 조너선 에임즈 작가가 이렇게 보면 참 많은 재능을 가진 네. 사람처럼 보입니다. 항상 느끼는 게요. 그런 얘기들 하잖아요. 뭐 하늘은 뭐 공평해서 한 사람에게 모든 걸 주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를 보면 하늘이 공평한 것 같진 않아요. 너무 몰아서 줘요. 저번에 무라카미 류처럼. 네. 네. 그러고 보니까 연달아서 그런 사람들을 소개해 주네요. 이거 어디 위화감 생겨서 이런 방송하겠어요? 허나운 평론가님도 네. 다재다능하시잖아요. 얕고 얕게 다재다능하죠. 아닙니다. 네. 방송 들으시는 분들 허나운 평론가님의 어떤 깊이를 네. 다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얕은 깊이죠. 이 조너선 에임즈 작가의 책이 네. 너는 여기에 없었다. 네. 한국에 번역된 책은 한 권입니다. 네. 네, 그래서 저희가 이 말씀드린 이 작가가 쓴 여러 권의 책들을
볼 수 없다는 점은 좀 아쉽게 느껴지더라고요. 아마 너는 여기 없었다의 이제 출간을 계기로 해서 또 조나선 이섬 작가의 작품들이 또 언젠가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는 해봅니다. 네. 또 이 책에 대해서 기대를 갖게 만드는 건 네. 타임즈에서 2016년 올해의 범죄 소설로 선정됐다라는 네. 그 사실 때문이기도 하죠. 네. 그리고 또 하나 이 책이 좀 손쉽게 접할 수 있겠다라는 느낌이 드는 게요. 페이지가 150페이지 정도. 네. 네. 그러니까 한 번 읽으면 그 자리에서 시간을 많이 들이지 않고도 읽을 수 있을 정도의 분량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분량이 적기 때문에 막 용이하다 이런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좀 부담을 갖지 않고 접할 수 있는 그런 좀 분량이다라는 의미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타임즈 같은 경우는 이런 평을 했는데요. 얼마 안 되는 분량으로 300쪽이 넘는 소설을 뛰어넘는 굉장히 눈부신 범죄 소설을 완성해냈다라고요. 네, 대단하네요. 네. 네. 자, 이 책이 어떤 내용인지는 제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이 너는 여기에 없었다의 주인공은 조입니다. 이 조는 두 가지의 싸움을 동시에 벌이고 있는데요. 하나는 자기 밖, 다른 하나는 자기 안에서입니다. 이 자기 밖의 싸움은 조가 의뢰받은 사건을 처리하는 일과 관련이 되어 있는데요. 조의 무기는 망치입니다. 망치. 네. 칼도 아니고 총도 네. 아니고. 최민식 배우가 출연하나요? 그렇죠. 올드보이가 네. 바로 떠오르시죠. 이건 참 위험한 일이긴 하지만 조의 마음이 아주 괴롭지는 않습니다. 이 반면에 조가 벌이는 자기 안의 싸움은 다른데요. 그건 참 위험하고 마음도 괴로운 일입니다. 책에는 이렇게 쓰여 있는데요. 온종일 매 순간 조는 생각했다. 난 자살해야 해. 온몸에 점점 힘이 빠지며 마음 한구석에 그림자가 들이우자 한 줄기 목소리가 들렸다. 괜찮아. 그냥 가면 돼. 넌 원래 여기 없던 거야. 이렇게 조는 끊임없이 자살 충동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건 어린 시절 당했던 아버지의 학대 때문인데요. 아직 조는 넌 원래 여기 없던 거야 라는 이 은밀한 부추김에 굴복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자기 밖의 싸움과 달리 이 자기 안의 싸움은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죠. 이 살아있는 한 조는 늘 비상 상태인 겁니다. 너는 여기 없었다는 바로 이런 조의 혼란한 내면에 집중하는 작품인데요. 이번에 조가 새로 맡은 임무는 상원의원인 보토의 이 납치된 딸 리사를 찾는 겁니다. 알고 보니까 리사는 지금 소아 성매매업소에 넘겨진 상태인데요. 이 리사를 구출하기 위한 해결사로서 조는 행동에 돌입하게 됩니다. 굉장히 힘든 그 줄거리를 굉장히 조목조목 잘 요약해 오셔가지고, 네, 감탄사가 나오네요. 아니, 네. 뭐, 허남평론가님도 요약 잘 하시잖아요. 그게 힘들어요. 네. 항상 줄거리를 요약한다는 게 너무 힘든데, 항상 이제 그 허위평론가님께서 대본을 만들어 오시고, 이렇게 또 줄거리도 다 요약을 해 오시잖아요. 제가 대본을 안 써서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어요. 근데 요약이라는 게 네. 참 어렵다고 생각하는 게, 그렇죠. 요약은 서사를 단순하게 압축하는 것이 아니라, 네. 그 서사를 자기만의 방식으로 재구축해야 되는 그쵸. 작업이기도 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요약이라는 게 늘 하면서도 항상 어렵다라는 생각을 저도 하게 됩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여기 말씀을 요약을 해오신 것처럼, 예, 너는 여기에 없었다는 이 조가 가진 인물의 외면, 그러니까 이 리사를 이제 구해내야 하는 어떤 사건이 있고, 또 그러면서 조가 내면으로 이 어린 시절 그리고 군대 시절에 겪었던 아픔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또 어떻게 극복하는지에 대해서 그 두 가지 싸움을 이제 다루고 있는데, 네. 그냥 상대적으로 비교해서요. 소설 같은 경우는 사건 묘사에 좀 더 집중을 했다면, 영화 같은 경우는 내면으로 더 침전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네. 아마 같은 그 이야기를 다루고 있음에도 좀 결이 살짝은 다르다는 거를 느낄 수 있습니다. 특히나 결말 부분의 해석이 네. 다르죠. 극장에서는요. 네. 어떤 분께서는 뭐야? 죽은 거야, 산 거야? 라는, 네, 그런, 외마디 비명이 나오기도 했다는, 네, 이야기를 좀 전해드리면서, 네. 그럴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좀 이 영화의 결말 부분이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혼란스러울 수도 있는데, 그 혼란이야말로 어떻게 보면 또 감독이, 그렇게 좀,
원했던 거 아닌가 하는 네. 생각도 해봅니다. 이 영화도 이 캐릭터의 내면에 집중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네. 어떤 점에서 그런지 좀 더 보충 설명을 해주시죠. 뭐 아마 이거는 이제 소설하고도 일맥상통하는 면일 텐데 이 극 중에 이제 조가 리사라는 인물을 이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고급 빌라인데 거기 숨겨져 있는 곳에서 이제 구해오는 거잖아요. 네. 저는 영화에 나오는 리사의 이름은 또 니나라고 바뀌어서 나와요. 야, 그거 아시네요. 저도 영화를 봤으니까요. 깜빡하고 있었거든요. 네, 맞아요. 니나였다. 네. 아무튼 근데 그 공간에서 이제 구출해 오는 건데 저는 그 인물들을 좋아하고 그러니까 영화 속에서는 니나, 이 소설에서는 리사. 그러니까 결국에 저는 좀 거울상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조가 리사 혹은 니나를 구해내는 건 그 자신의 이제 고통받는 내면에 있는 그 자신을 꺼집어내서 네. 어떻게든 좀 더 살아갈 수 있는 방편을 마련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이제 내면을 외면화한다는 것 자체가 저에게는 굉장히 좀 흥미롭게 다가왔거든요. 그래서 아마 영화에서 그 결말 부분과 관련해서 죽은 거야, 산 거야? 라는 게 아마 그 부분하고 좀 저는 연결돼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이 소설에서 리사가 숫자를 세는 그렇죠. 어떤 행동을 하는데 맞아요. 그게 영화에서는 조 역시 네. 숫자를 세는 그런 그렇죠. 모습을 보여줍니다. 조와 리사의 어떤 동질적 관계를 네. 영화가 보다 더 집중해서 보여주고 그쵸. 있는 겁니다. 아마 이제 소설에서 이 리사가 숫자를 세는 카운트하는 것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그 변태 성매매 업소에서 그 관계를 할 때 그 시간을 리사가 그냥 정말 무의식적으로 세는 어떤 카운트하는 그러니까 그런 견디기 개념. 위해서 세는 그쵸. 거죠. 그런 개념으로 소개가 된다면 영화에서 이제 조의 경우 이렇게 카운트를 하는 그런 개념은 마음속에 죽어있는 어떻게 보면 지금 잠자고 있는 것을 깨우기 위한 그 의식을 더 깨우기 위한 그런 개념으로 또 이제 소개가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해서요. 네. 아마 그런 부분들이 이 영화 소설이 어떻게 다른가에 대한 그런 좀 단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 소설 너는 여기에 없었다와 영화 너는 여기에 없었다는 서사는 분명 동일한 것 같은데 네네.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작품의 성격이 저는 매우 다르게 또 느껴지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차이점을 여러분들이 이 양자를 비교하면서 네. 찾아보시는 것도 재미있는 네. 독서법이 될 겁니다. 그 말은 오늘의 방송이 책의 소개이기도 하면서 영화의 소개이기도 하다. 일거양득이라는 의미겠죠? 네. 자, 그럼 주인공 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네. 이 조는 해병대 출신의 전직 FBI 요원입니다. 네. FBI 요원인데요. 12년 동안에 또 성매매 전담반에서 이제 근무를 했기 때문에 조가 극 중에 리사를 구해내는 것이 이제 그의 전직과도 어느 정도 연관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도 하죠. 네.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는데요. 어머니는 지금 치매를 앓고 있고 그렇죠. 80살의 나이입니다. 네. 조는 48살이고요. 네. 체격이 굉장히 건장해요. 그렇죠. 키가 189cm, 네. 체중 86kg. 와. 되게 뭐 저하고 좀 비슷하네요. 탄탄한 근육질 몸매. 제가 허나 평론가님 몸매를 봤거든요. 진짜 탄탄하긴 하더라고요. 그쵸. 그 탄탄한 부분이 어딘지는 네. 말씀드리지 않을게요. 그리고 내면적 혼란을 겪고 있는 것도 아까 말씀을 드렸죠. 네. 그래서 그 내면적 혼란을 이제 죽음으로 아까 이제 소개를 했잖아요. 자살하고 싶다라고 했는데 그래서 비닐봉지를 자신의 얼굴에 써서 묶어가지고 숨을 안 쉬게 힘들게 쉬기 위한 그런 묘사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현실에는 희망이 없는 인물이라는 것을 또 보여주기도 하죠. 네. 그리고 자기의 이 해결사 정체를 숨기기 위해서 항상 경계를 늦추지 않는 그런 주도 면밀함도 보입니다. 맞아요. 만약에 어느 건물에 들어갔을 때는 엘리베이터를 타지 않고 계단으로 가는 것을 일종의 원칙으로 삼고 있는 인물이기도 CCTV에 하죠. 찍히지 않기 위해서죠. 네, 맞아요. 그리고 이제 집의 공간이 우리는 보통 안정적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업무가 업무이다 보니까 집을 나올 때 그런 뒷문 창문에요. 문을 살짝 열어놓고 어떤 표식을 남겨두는 거죠. 그래서 만약 누군가가 그곳을 침투했을 때는 알아볼 수 있게 그런 식의 또 주도 면밀함도 가지고 있는 인물이 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 책의 앞부분에는 식료품 가게 주인인 에인젤 그리고 그 아들 모이시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맞아요. 네, 이건 역시 조라는 사람이 얼마나 자기의 비밀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가를 보여주는 에피소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식료품점 주인인 에인젤에게
일종의 이제 연락책인 네. 건데 그 아들이 조를 보게 되면서 조는 이제 걱정하는 거죠. 아들이 나를 봤기 때문에 에인젤을 더 이상 연락책으로 쓰기는 힘들 것 같다. 물론 네. 그렇다고 그래서 그 부자를 죽여야 되겠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지금 자신의 어떤 정체가 드러나는 것을 굉장히 경계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들 모이시스가 뭐 친구 집에 이렇게 우연히 놀러 왔다가 네. 거기에서 이 조가 자기 집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본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원래 자기 집을 절대 공개하지 않는 자기의 집 위치를 노출시키지 않는 조가 그렇죠. 이 모이시스에게 그 모습을 이제 들켰으니까 네. 그 관계를 아예 차단하려고 하는 거죠. 맞아요. 조는 그리고 나서 생각하는 거죠. 이제 에인젤과는 연락책을 할 수가 없겠구나 할 정도로 자신의 정체가 드러나는 것을 굉장히 예민하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이런 조가 새로운 임무를 맡게 됩니다. 이 업무는 맥클리어리라는 사람으로부터 받게 되는데요. 네. 이 맥클리어리가 바로 해결사에게 업무를 알선하는 중개인이죠. 맞아요. 맥클리어리 역시 또 이렇게 FBI 같은 그런 쪽에서 이제 근무를 했던 사람인데 은퇴를 하고 이렇게 좀 비밀스럽게 뭐 일종의 좀 사설 탐정업이라고 할까요? 물론 네. 그렇게 소개가 되고 있지는 않지만 그렇게 이제 비슷하게 활동을 하면서 조를 청부업자로 활용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 맥클리어리와 조가 어떤 대화를 나누는지 지금부터 들려드릴게요. 네, 25쪽부터 28쪽입니다. 날 부른 이유는요? 감았던 눈을 뜬 조가 사무실을 이리저리 걸어다니며 물었다. 맥클리어리는 체념한 듯 한숨을 쉬었다. 그러고는 입을 열기 시작했다. 이번 일은 내가 직접 물어온 거야. 그러니까 이번 수고비는 쪼개야 하네. 어떤 방식으로든. 어쩌면 내가 재미삼아 뉴욕 최고의 레스토랑에 갈지도 모르거든. 뭐 어쨌거나. 자네도 보토 상원 의원 알지? 내가 주 경찰관으로 일하던 1980년대에 잠시 보토의 경호를 맡았었지. 조가 고개를 끄덕였다. 보토는 수십 년 동안 올버니 정계의 막강 실세로 통했지만 거대한 부정부패에 연루되었다는 소문이 끊이지 않자 공직에서 물러나 체포되었다. 보석으로 석방된 채 선고 공판을 기다리고 있을 무렵 자다가 돌연 사망하는 바람에 유죄 판결을 모면했다. 뇌동맥이 파열된 보토는 자신이 사망하리라고 짐작조차 못했으리라. 맥클리어리가 말을 이었다. 글쎄, 보토의 아들 엘버트 보토에게서 전화가 왔어. 이제는 엘버트가 올버니의 새로운 보토이자 떠오르는 거물이지. 상원 의원이 된 지 이제 막 1년 되었는데 곧 주지사가 될지도 모른다고 소문이 났더군. 정계 진출은 인지도가 최고니까. 역 같은 인지도라도. 그런데 6개월 전 보토의 13살 된 딸이 실종됐네. 인터넷으로 인신매매를 하는 언터 변태 새끼가 아이를 납치한 것 같아. 자네도 무슨 뜻인지 알 거야. 충격을 받은 보토 부인은 딸이 납치된 지 한 달 후에 자살하고 말았어. 너무 비극적인 일이지 않나? 보토는 한동안 주지사 선거에 나설 수 없겠지만 몇 년 안에 동정표를 얻을 게 뻔해. 신문에서 그 기사는 읽었지? 당연하죠. 조가 말했다. 그런데 보토가 딸 실종 사건에 대한 단서를 잡은 것 같아. 그런데도 경찰 수사를 원하지 않더군. 그 이상은 내게 말하지 않았어. 절차를 알고 있더라고. 내가 그나마 투명한 중개업자잖아. 오늘 아침 올버니에서 보토가 날 찾아왔어. 월스트리트 근처 W 호텔에 머무르고 있네. 자넬 당장 만나고 싶다더군. 그러죠. 조가 말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문을 향해 걸어갔다. 좀 살갑게 굴어봐. 잡담 몇 마디 한다고 죽는 거 아니잖아. 그 아버지는 내가 아는데 사기꾼이긴 해도 나름대로 품위는 있었어. 고개를 끄덕인 조는 소리 없이 발걸음을 옮겼다. 다음 주에 들르게 신시내티 임무에 대한 수고비를 줄 테니 같이 술이나 한잔하자고. 맥클리어리가 서둘러 사무실을 나가는 조의 뒤통수에 대고 소리쳤다. 부질없는 소리인 줄 알면서도 사무실 문이 닫히는 바람에 조가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는 알 수 없었다. 맥클리어리는 외로움을 벗어나고 싶었던 게 아니라면 왜 조에게 함께 술을 마시자고 소리쳤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다. 절대로 발설하지 말아야 할 기도를 사방에 퍼뜨린 것 같았다. 맥클리어리와 조의 대화 들려드렸는데요. 네. 이 대화만 봐도 네. 조의 성격을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맥클리어리 같은 경우는 수다쟁이죠. 네. 조는
정말 말이 없어요. 할 말만 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알 수 있듯이 아마 이제 영화 너는 여기 없었다에서 조를 연기한 배우는 호아킨 피닉스잖아요. 원래 린 램지 감독은 시나리오 작업을 할 때 그때 막 캐스팅을 누가 할까라고 생각하고 시나리오를 쓰진 않아요. 근데 이번 영화 같은 경우는 딱 이런 지문들 보면서 말을 하지 않는데 무표정으로 연기를 할 줄 아는 이제 배우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 인물이면 당연히 호아킨 피닉스가 맡아야 한다. 왜냐하면 아마 이제 많은 분들 생각하실 텐데 폴 토마스 앤더슨의 마스터라는 작품을 보면 이 호아킨 피닉스가 겉으로 봤을 때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없는 인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연기를 굉장히 잘 드러내는데 그러다 보니까 리네즈 감독이 이 영화를 만들 때 너는 여기 없었다를 영화로 만들 때 조역에는 아무래도 호아킨 피닉스를 캐스팅하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 인물을 머리에 그리고 이 작품을 이제 시나리오로 각색을 했던 거죠. 네. 호아킨 피닉스가 실제로 그 연기를 뛰어나게 잘해서 칸 영화제에서는 또 나무주연상을 수상했죠. 맞아요. 그리고 아까 이제 조를 소개할 때 소설에서는 키도 엄청 크고 몸무게도 키에 비해서는 탄탄할 정도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그거 가지고 좀 농담을 했는데 영화에서는요 호아킨 피닉스가 그렇게 외형을 만들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떤 역할을 맡아야 될까 때 이제 호아킨 피닉스가 받고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살을 좀 급하게 찌어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했대요. 그러니까 그 살이 쪘다는 건 뭐냐면 그 예전에 갖고 있던 어떤 자신의 트라우마들 있잖아요. 아버지에게 가정폭력 당하고 군대 시절에 또 총격을 당하고 이런 것들이 그 살이 찐 거에서 어떤 막 거추장스럽게 달려있는 어떤 자신의 고뇌 같은 느낌이 드러나는 데는 그게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그렇게 살을 직접 찌어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자, 이렇게 보면 변태 소아 성매매 업소에 지금 끌려간 이 리사를 구해내야 한다라는 이제 임무가 주어지게 되고 그쵸. 설정만 보면 영화 아저씨가 또 떠오르기도 해요. 그러네요. 네, 그렇기도 하고,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또 흥미롭게 이 작품을 너는 여기 없었다를 예전에 로버트 드니로가 택시 나오고, 드라이버 말씀하시는 맞아요. 네. 택시 드라이버 얘기를 또 굉장히 많이 하기도 하더라고요. 예. 네. 근데 여러분께서 뭐 영화나 소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저씨와 또 택시 드라이버와는 확실히 결이 다른 작품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이렇게 소개해드리면 어떨까 해요. 그러니까 아저씨와 비슷한 점은 이렇게 전직 어떤 이 특수 업무를 하는 요원 같은 사람이 은퇴를 했는데 아이를 구한다라는 설정이 아마 이제 아저씨와 너는 여기 없었다. 좀 비슷한 것 같고, 그렇죠. 택시 드라이버라는 것은 아마 이제 뉴욕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전쟁에 참전한 적이 있던 인물이, 이 세계는 좀, 어떻게 보면 희망이 없거나, 뭔가 정화를 좀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아이를 구한다는 것. 그렇죠. 그게 아마, 비슷하다고 또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택시 드라이버의 주인공 같은 경우는 또 내면적 혼란을 극심하게 겪고 있는 인물이기도 하잖아요. 예, 그런 점이 또 이 조의 캐릭터와 닮아 있다라고 볼 수도 있을 텐데 택시 드라이버에서 이제 하나 좀 더 너는 여기 없었다와 관련해서 하나 말씀드리자면 역시 택시 드라이버에서도 극 중에 로버트 드니로가 어린 성매매 업소에 있는 여자를 구해야 되는데 그 여자가 누구였냐면 바로 이제 조디 포스터였던 것도 굉장히 유명하죠. 맞아요. 네.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소설이나 또 영화에서 액션이 크게 두드러지진 또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맞아요. 그게 영화 아저씨와는 좀 다른 점이기도 합니다. 아저씨는 액션이 정말 화려하잖아요. 액션 영화죠. 네. 근데 이 작품은 액션이 아니라 확실히 그 내면, 맞아요. 그러니까 이 캐릭터에 집중되어 있다라는 것이 여러분 책을 보시면 아마 여실히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아마 택시 드라이버와 관련해서 너는 여기 없었다 가장 큰 차이는 일단 택시 드라이버에서 로버트 드니로가 연기한 트래비스라는 인물은 뉴욕이 좀 너무 혼란스럽다. 정화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점에서 일말의 좀 희망 같은 건 갖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 너는 여기 없었다 조 같은 경우는 나는 뭐 죽어도 여한이 없어 자살을 항상 꿈꾸는 그러니까 희망 자체가 없다는 점에서 아마 두 작품의 캐릭터가 지닌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보입니다. 네. 저 이쯤에서 각주달기 진행해 보겠습니다. 너는 여기에 없었다에 전화 연결을 해주실 분은요. 김용원
편집장님인데요. 네, 미스테리아 편집장이시죠? 네. 김영원 편집장에 대해서 잠시 소개를 해드리면요. 영화 전문지, 키노, 또 네. 필름2.0, 시네21에서 기자 겸 편집자로 일하셨고요. 네. 또 여러 책도 번역했고, 네. 책도 썼습니다. 범죄소설, 그 기원과 매혹이라는 책이 있고요. 네. 그리고 번역서도 출간을 했는데요. 네. 코난 도일을 읽는 밤, 그런 음. 피켓, 죽이는 책, 예, 이렇게 책을 또 네. 한국어로 옮겼습니다. 김영원 편집장인 거 저는 좀 인연이 있는 편인데요. 네. 같은 회사에서 같은 시기에 이제 근무한 건 아니지만 필름 2.0 출신이라는 점은 같고 그리고 김영원 편집장님이 예. 판타스틱이라는 그 장르 전문 이제 기자로 활동한 적이 있었어요. 예, 예.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쵸. 판타스틱. 그때 이제 김영원 당시 기자가 미야베 미유키와 인터뷰를 해가지고 그 기사를 보고 제가 미야베 미유키와 어떻게 인터뷰를 하신 거예요? 라고 해서 그걸 알아내가지고 저도 2008년에 미야베 미유키를 인터뷰한 적이 있거든요. 오. 예. 그래서 그때 와 굉장히 고마웠었죠. 네. 그때도 커피 사주셨습니까? 커피는 안 사고요. 제가 필름 1.0에 있을 때 청탁을 몇 번 했어요. 그렇군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워낙에 이제 김영원 편집장님께서 이 범죄물을 좋아하세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장르 또 이 잡지 미스테리아 편집장을 하고 계시기도 한데요. 그래서 이 너는 여기에 없었다에 해설을 쓰기도 해서 저희가 전화 연결하게 된 거죠. 네, 그럼 김용원 편집장과 전화 연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 예, 안녕하세요. 저 낭만서점의 허남웅이라고 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 낭만서점 같이 진행하고 있는 문학평론가는 허이라고 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저 너는 여기에 없었다. 해설을 쓰셔가지고 이제 관련해가지고 그 작품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고 전화드렸어요. 예. 네. 네. 어떻게 이 작품의 해설을 좀 맡게 되셨는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거는 이제 그 출판사 푸시케이스 쪽에서 제안을 해주셨고요. 네네. 예, 저도 이게 사실 아무 정보가 없는 상태여서 이제 어떤 책인지 해외 서평들이랑 이제 정보들을 좀 미리 읽어봤는데 평이 네.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궁금해서 읽어보고 싶어서 먼저 이제 그렇게 해서 수락을 하게 됐습니다. 그 너는 여기 없었다 읽고선 좀 어떤 인상을 받으셨어요? 요즘 범죄 소설들이랑은 사실 굉장히 많이 다른 경향을 보이는 작품이었었고, 네네. 그래서 굉장히 신선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되게 예전 작품을 읽는 것 같은, 그러니까 약간 몇십 년 전의 하드보일드를 읽는 것 네. 같은? 예, 그 2018년에 갑자기 이런 작품이, 그 작품 자체는 이제 조금 더 전에 쓰였지만, 네네. 조금 2010년대에 이런 작품이 나왔다는 거 자체가 굉장히 놀랍더라고요. 신기하기도 하고. 네. 네네. 저는 그 해설을 쓰신 부분 중에 실은 이 작품에 대한 뭐 약간의 비판 같은 부분이 인상적이었는데요. 여성 캐릭터의 발화가 굉장히 제한적이라는 거, 이 부분을 또 지적하셨어요. 근데 그게 악당들로부터 그녀들을 멀리 떨어뜨려 놓겠다는 작가의 의도였을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라고 약간 유보적인 입장을 또 표명하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에게만 이 발언권이 허락된 작품에 대해서는요. 그러니까 사실 아직까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확신이 서진 않아요. 그러니까 네. 특히나 이제 주인공 조뿐만 아니라 이제 가장 많은, 그러니까 조에 이어서 가장 많은 말을 하는 것은 이제 그 보토라는 의원, 네. 네. 이제 악당으로 등장을 하죠. 근데 그 인물에게 거의 한 챕터를 할애해서 이 인물이 되게 구질구질하게 이제 자기 변명을 늘어놓고 막 그러니까 내가 사실은 나도 피해자고 막 이런 식으로 자기 연민에 빠져서 이제 막 네. 정광선을 늘어놓는 거를 이렇게 할애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네. 그 챕터는 그 인물에 대한 이제 혐오감을 북돋는 그 효과라고 생각은 하는데 네네.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이 악당한테 이렇게까지 자기 변명을 할 시간을 주면서 이제 다른 여기 나오는 어쨌건 정말 희생자로 등장하는 그 여성들에게는 전혀 진짜 이게 그냥 말이 대사가 적다 수준이 아니라 아예 대사가 나오질 않아요. 네네.
그러니까 네, 뭐 어머니 같은 경우는 치매에 걸려서 그냥 말없이 미소만 맞아요. 캐릭터고 네. 희생 이제 그 13살짜리 소녀,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좀 더러운 폭력의 세계에 끌려 들어가 네. 13살짜리 소녀 같은 경우도 그냥 숫자만 세면서 현실 도피하는, 그러니까 얘가 그 상황에서 뭐 어떤 생각을 했고 뭐 자신을 둘러싼 그 어른들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했는지 자체는 네. 아예 차단이 돼 있죠. 그래서 이제 그거는 아마도 조라는 캐릭터가 네. 그러니까 이 캐릭터 자체도 굉장히 고립되고 이제 자기 혼자만의 세계에 빠져 있는 캐릭터다 보니까 타인에 대해서 뭐 이렇게 아주 뭐 깊은 수준의 이해 이제 이런 네. 거를 할 수 없는 인물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그걸 좀 강조하는 것일까라는 생각은 들었는데 네. 네. 일단 예 거기까지 좀 네. 잘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왜 그랬는지. 그 혹시 영화화 된 거는 보셨어요? 네네. 영화 같은 경우는 좀 어떠셨어요? 이 소설과 비교해가지고. 영화도 굉장히 좋았어요. 네. 이게 참 원작 소설을 영화화하는 것이 네. 거의 한 절반 이상은 사실은 이렇게 비교 당하면서 원작이랑 예, 좀 실패했다 이제 이런 평가를 받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네. 원작의 그 내용을 그대로 잘 살리면서도 또 거기에 이제 굉장히 많은 변화를 줬는데, 그러니까 특히 후반부 같은 맞아요. 경우는 소설 결말하고 영화 결말이 완전 다르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그런 식으로 변화를 주는 것이 굉장히 긍정적인 방향이었다는 생각이 들고, 영화, 그러니까 소설만큼이나 영화도 너무너무 좋았던, 되게 네. 드문 케이스였었어요. 맞아요. 네. 뭐 워낙 많은 이 범죄 소설 또 장르 소설을 알고 계시니까 혹시 너는 여기에 없었다와 관련된 재미있게 독서할 만한 다른 책을 좀 추천해 주실 수 있는지 부탁드리고 싶어요. 예, 제가 이번 해설에도 썼었는데, 그러니까 이 책을 읽자마자 좀 가장 먼저 떠올랐던 거는 그 리처드 스타크, 그러니까 원래는 도널드 웨스트레이크라는 작가인데 이제 필명으로 또 리처드 스타크라는 필명으로 썼던 그 파커 시리즈라는 네. 시리즈가 있어요. 그래서 한국에는 그게 3권까지 번역이 돼 있는데 파커라는 해결사가 이제 벌이는 사건들을 따라가는 얘기고, 네. 도넛 네임즈 소설이, 그러니까 정조, 어떤 분위기는 굉장히 다른데, 네. 어떤 스타일 면에서는 이 소설이랑 굉장히 닮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굉장히 간결하고, 정말 애도르지 않고, 이제 되게 직접적으로 서술하는 방식들, 이제 그런 것들이 떠올랐었고, 뭐, 약간 어떤 분위기 면에서는 로런스 블록의 하드보일드 소설들도, 네. 이런 분위기가 좋았다면 아마 로런스 블록 소설도 좋아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네. 그 김영원 편장님은 범죄물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 많으시고 관련한 책도 많이 쓰셨잖아요. 특별히 좀 범죄물에 대해서 그렇게 좀 매력을 느끼시는 부분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우리는 정말 살면서 네. 인간한테 너무나도 거의 매일 항상 실망을 하잖아요. 네. 여러 가지, 그러니까 나 스스로를 포함해서 타인한테 굉장히 어떤 추한 면들을 보면서 이제 실망을 하고, 이제 도대체 이 세상이, 인생이 이렇게 좀 개선의 여지가 있는가 이런 생각을 늘 하게 되는데, 네. 범죄물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그 범죄라는 이제 가장 좀 도드라지는 형태로 그 인간의 이제 굉장히 악한 본성을 극대화시키면서 그것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이제 갈등을 그리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 범죄물들을 통해서 이제 이를테면 주인공이 정말 이제 끝내는 이제 약간 승리를 거두고 악당들을 이제 악당들을 이렇게 처치하거나 어떤 그런 범죄를 해결을 하고 이제 작은 승리를 거두는 어떤 그런 결말에 이르렀을 때 항상 저는 좀 일종의 약간 위안을 받게 되는 것 같아요. 네. 내가 살아가는 세계에서는 이런 것이 해결이 안 되고 악당들은 너무나 잘 사는 것을 자주 보게 되는데 픽션의 세계에서는 이게 해결이 되잖아요. 네. 거기서 오는 카타르시스가 개인적으로 되게 좋았어요, 항상. 네. 뭐 방금 말씀해주신 내용은 또 김영원 편집장님이 쓴 범죄 소설 또 그 기원과 매혹이라는 책에 잘 정리가 돼 있죠.
예, 저는 이 책 집에 갖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열독했습니다. 김영훈 편집장님이 지금 미스테리아에서 일하고 계시잖아요. 뭐 이왕 저희 또 청취자분들에게 목소리 들려주신 김에 미스테리아 뭐 좀 소개도 해주시고요. 예, 홍보도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미스테리아는 지금 격월로 출간되는 미스터리 장르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잡지고, 기본적으로 소설을 베이스로 가져가지만, 네. 이제 영화라던가 드라마, 그러니까 미스터리 장르에 속하는 영화나 드라마들도, 혹은 만화까지도 이제 좀 꾸준히 같이 소개하려고 하고 있고요. 네. 그러니까, 보통 말하는 이렇게 뭐 문학이 다루는 어떤 것들, 그러니까 문학이 인간에 대해서 말하는 모든 것들이 네네. 사실은 이 문학 내에서 또 하나의 장르로 이제 설정이 되어 있는 미스터리라는 좀 더 좁은 세계에서도 똑같이 얘기가 될 수 있다라는 것. 그러니까 단지 이것이 뭐 범죄다, 뭐 수수께끼다, 뭐 이제 이런 식으로만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더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저희 잡지를 통해서 독자들한테 계속 소개를 하고 싶고요. 아, 네. 아직 20호가 나왔고 네. 11호 마감을 하고 있습니다. 아, 네. 힘들 때 이렇게 전화통화 연결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예. 네. 아, 네. 저희 좋은 말씀 해주셔서 미스테리아도 감사해요. 많이 저희 주변에 홍보하고 앞으로 활동 관심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책이 가득한 소설을 사랑하는 책방, 이곳은 낭만서점입니다. 아무래도 또 김영원 편집장님께서 범죄물에 대해서는 정말 많이 알고 있다는 게 네. 통화에서도 막 드러나죠. 네. 저희 각주달기를 아무나 연결하지 않죠. 네. 저번에 백순탁 작가님도 그랬고요. 네. 예, 그 분야의 네. 전문가만 연결하는 저희 네. 각주달기 앞으로도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에는 또 어떤 분이 각주달기로 나올지 네, 정말 궁금해지네요. 네. 자, 그럼 소설로 다시 돌아와서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자, 맥클리어리로부터 리사를 구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이 조가 보토 상원의원과 만나게 됩니다. 네. 근데 이 보토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위화감을 느껴요. 보통 이제 정치인들이라고 하면 물론 좋은 정치인들도 있지만 대개는 그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부정을 저질렀을 것 같기도 하고 또 악과 손잡을 수 있을 것 같다는 가능성도 굉장히 높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아마 그런 부분들을 조는 직감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보토 상원의원의 아버지도 네. 역시 정치인이었는데 그렇죠. 부정부패에 연루되었다라는 소문이 있었고 네. 또 그 때문에 공직에서 물러났다가 체포까지 그렇죠. 된 이력이 있잖아요. 네. 그리고 이 아들 보토 역시 그 아버지의 일종의 후광을 얻어가지고 그 정치인 자리에 올라갔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그런 이 부정이라든지 이 비리의 그 냄새? 라는 것을 조는 아마 알 수 있었겠죠. 그게 어떤 물증은 없지만 네. 예, 마음속으로 느껴지는 바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에 대한 위화감을 이제 조가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사실 저도 이제 허위평론가님 딱 만날 때마다 예. 그 기운이라는 것이 느껴지잖아요. 어떤 기운이 느껴집니까? 이 저한테서? 사람 참 따뜻하다. 지금 되게 거짓말하는 티가 아니에요, 나는데요. 아니에요. 입술이 여기가 움직였어. 아니에요. 보인다고요. 이 사람 참 마음이 따뜻하다. 나를 잘 이끌어줄 것 같아. 그래서 제가 허위평론가님 네. 뒷다리 붙잡고 계속해서 일감들을 얻고 있잖아요. 네. 아니 저는 제 스스로가 따뜻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잘 아시네요. 따뜻하려고 노력은 합니다만 네. 예, 천성 자체가 네. 아주 착하다 이렇게 보기는 제 스스로 생각해도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 따뜻한데. 네. 따뜻하다고 말씀은 하셨는데 네네. 제가 보기에 저는 네. 따뜻한 사람은 아닌 것 같고 네네. 따뜻하려고 노력하는 인간인 네. 것 같습니다. 네. 네. 어떤 분께서 아까 댓글로 또 그렇게 남겨주셨죠. 은은한 카리스마. 네. 그 은은한 게 따뜻한 거잖아요. 네, 그 카리스마라는 말도 참 몸둘 바를 모르겠는데 네. 제가 학생들을 네. 지금 가르치고 있는데 네. 학생들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선생님 너무 무서워요. 정말요? 라고 수업 시간에. 그렇구나. 네, 그래서 왜요? 제가 그렇게 좀 여러분한테 네.
날카롭게 대합니까? 네. 이러니까 네 이렇게 얘기해서 점수를 좀 박하게 주시는 거 아니에요? 네. 아니 제가 그 학생들 발표 수업할 때 네. 좀 민감해지거든요. 아, 그렇군요. 예, 그래서 좀 허투루한 발표나 예, 뭐 좀 대충 했다 싶으면 코멘트를 좀 세게 합니다. 그렇군요. 네. 네. 그래서 그걸 좀 순화시켜야겠다라는 네. 예, 생각도 하고 있는데요. 뭐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인신공격을 하거나 그렇죠. 뭐 욕설을 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약간 그 발표에 대한 네. 철저한 해부를 하는 편이라 그렇군요. 예, 그게 네. 좀 학생들에게는 날카롭게 들린 게 아닌가 싶기도 해요. 자, 그럼 보토 의원과 조의 대화 지금부터 낭독으로 들려드릴게요. 네, 36쪽부터 42쪽입니다. 따님이 온라인으로 남자를 만난 후 사라졌다고 들었습니다만 네, 페이스북에서 알게 된 남자였죠. 30살이고 모델처럼 생겼어요. 그리고 제 딸아이는 또래보다 조숙했고요. 음식에 든 호르몬 때문이라고 하더군요. 이제가 13살인데다 한창 남자에 빠질 나이니까요. 하지만 30살의 그 남자는 존재하지 않았더군요. 누군가 다른 사람의 사진이었죠. 딸아이가 정확히 누구를 만났는지 아무도 몰라요. 경찰도 아무 소득이 없었습니다. 딸아이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어요. 아내는 딸이 실종된 걸 받아들이지 못했고요. 따님은 집에서 어떻게 지냈나요? 사라지기 전에요. 딸아이는 자기 엄마와도 말을 하지 않았어요. 아버지인 저도 싫어했고요. 그게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맥클리어리의 말로는 의원님에게 새로운 단서가 있지만 경찰에게는 수사를 의뢰하지 않겠다고 하셨다더군요. 따님과 연락이 됐습니까? 아닙니다. 오늘 아침 익명의 문자를 받아 통신사에 확인했어요. 번호가 벌써 삭제되었더군요. 발신자를 찾을 수 없었어요. 휴대전화 판매처도 찾지 못했고요. 보토는 휴대전화를 집어 만지작거리다 조에게 건넸다. 조는 문자를 확인했다. 당신 딸은 뉴욕 48번가 244번지 동쪽의 사창가에 있어요. 당신에게 알려주지 않으면 내가 죽을 것만 같았어요. 아이가 집에 가고 싶어 합니다. 유감스럽지만 아이는 엄마 소식을 모르는 것 같더군요. 내가 사정상 경찰에 갈 수가 없어 당신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놈들이 아이에게 마약을 먹였지만 아이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진심으로 미안합니다. 장난은 아니겠죠? 장난일 리가 없잖아요. 이 남자가 딸아이를 본 게 분명해요. 성매매 업자가 어린 여자아이들을 쫓는 흔한 방법이 페이스북 같은 SNS에 가짜 프로필을 만드는 거예요. 잘생긴 남자 사진을 미끼로 여자아이들을 꿰는 거죠. 아마 따님도 그렇게 넘어갔을 겁니다. 문자를 보낸 사람이 제 딸을 성매매했다고 생각합니까? 조는 그 질문에 대답하지 않았다. 그리고 보토에게 물었다. 왜 경찰이 아닌 맥클리어리에게 전화했습니까? 빌어먹을 경찰들. 경찰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제길. 난 경찰과 영장 문제로 씨름하느라 꾸물거리고 싶지 않아요. 시간을 낭비하고 싶지도 않고요. 당신이 직접 가서 딸아이를 데려왔으면 좋겠어요. 딸아이를 봤다는 사내를 찾아 그 개자식을 내 손으로 처리하고 싶어요. 분명 내가 아는 자일 거예요. 내가 아는 사람이 내 딸에게 몹쓸 짓을 하다니. 조는 보토가 하는 말이나 행동이 모두 연기처럼 느껴졌다. 보토는 참을 수 없는 분노에 휩싸인 남자라는 걸 애써 보여주기라도 하듯 책상 위에 놓인 세련된 현대식 등을 세게 휘둘러 쳤다. 가느다란 등은 책상 위를 스치며 날아갔지만 전선에 걸려 책상 끝에 대롱대롱 매달렸다가 가요울 정도로 공허하게, 심지어 깨지지도 않은 채 바닥에 떨어졌다. 보토는 소파로 돌아와 털썩 앉더니 고개를 푹 숙이며 울기 시작했다. 낭독을 할 때 가끔 이제 카타르시스 같은 걸 느낄 때가 있거든요. 네. 예, 뭐 이런 거 있죠. 빌어먹을. 제길. 아, 욕설하실 때요? 현실에서는 쓰기 힘들잖아요. 네. 예, 근데 이렇게 낭독할 때는 공식적으로 해도 되니까 이럴 때는 억양도 살리고 뉘앙스도 살리고 네, 제 기분도 살리고. 아, 욕하시는 거 좋아하시나 봐요. 아무도 없을 때. 네. 자, 보토 의원과 조가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네. 딸이 페이스북에서 알게 된 어떤 남자에게 네. 꿰물 당해서 네.
그렇게 끌려간 것 같다라고 지금 보토 의원이 이야기를 했죠. 네. 그리고 이제 조 같은 경우도 그런 얘기를 하죠. SNS 상에서 잘생긴 남자 사진을 올려가지고 13살 또래고 이제 청춘의 소녀들에게 유혹을 해서 또 나쁜 짓에 가담시킨다라는 이야기도 하는 거죠. 네. 근데 뭐 보통 그 사실이 허구인 것으로 들리진 않는 게 그런 사실들이 뉴스로 많이 보도가 되기도 하잖아요. 네. 네. 예전에 IS 그렇죠. 경우도 그랬죠. 네. 이 IS가 SNS를 통해서 자기 조직원들을 그렇게 맞아요. 포섭해가는 과정이 저는 어떻게 이럴 수 있지? 네. 라는 좀 당혹감, 좀 경악을 했습니다. 관련한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어요. 네. 그걸 해가지고 SNS 상에서 이제 영상 통화 있잖아요. 그걸 해가지고 그 소녀 아니면 이제 그 소년이 갖고 있는 걱정거리들을 많이 들어주더라고요. 오랜 네. 시간. 그러면서 나중에 한마디로 여기에 들어오면 너는 그런 걱정에서 다 벗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데 그 한마디가 굉장히 힘든 소년들에게는 감동적인가 봐요. 그러면서 넘어가는 관련한 이제 단편 다큐멘터리를 봤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여기 이제 이 보토의 딸 같은 경우도 사실 보토하고는 사이가 좋지 않을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훨씬 더 이 SNS 상에서 넘어가기에 좋은 환경으로 작용을 했던 것 같아요. 네. 이 딸에 대한 새로운 단서가 도착했다라고 그렇죠. 했는데, 그게 보토에게 온 익명의 문자입니다. 제가 아까 읽어드렸던, 네. 당신 딸은 뉴욕 48번가 244번지에 있다. 진심으로 미안하다. 뭐 이 문자. 네. 이 문자를 토대로 딸을 구해야겠다라는 의뢰를 조에게 네. 한 것인데, 네네. 누가 보냈는지는 모르지만, 네. 아마 여기에 드나들던 네. 사람 중에 한 명이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추측은 확실히 하게 만들죠. 저는 그 부분 읽으면서 굉장히 섬뜩했던 게 그리고 절망적이었던 게 진심으로 미안하다라고 하는데 그 뉘앙스가 저에게는 그 혹시 리사를 아는 사람인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근데 더 무서운 건 뭐냐면 그 아이와 관계를 갖고 나서 미안하다는 얘기를 하는 건 이미 자기가 원하는 것은 원하고 나서 그제서야 이제 죄책감이 들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이 세상이라는 것은 정말 타락할 대로 타락했구나라는 어떤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아이와 관계를 뭐 맺었다, 안 네. 맺었다는 알 수 없는 것이지만 그렇죠. 적어도 이곳에 드나들었다는 것 자체가 네. 이 사람이 갖고 있는 피할 수 없는 죄와 그렇죠. 또 맞닥뜨리게 하는 것이니까요. 네. 그건 이 사람이 느끼는 어떤 죄의식에도 불구하고 피할 수 없는 그렇죠. 감당해야 하는 고통의 크기라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그리고 이 장면에서 여러분께 말씀드린 조의 위화감이 느껴지는 장면이 있죠. 네. 바로 보토가 연기를 하는 것 맞아요. 같았다라고요. 그러니까 딸이 실종된 거에 대해서 실제 부모라면 정말 안절부절 못하고 막 이래야 되는데 아마 이 조는 보토원이 하는 걸 보니까 그게 진심이라기보다는 일을 좀 꾸미는 것 같은 어떤 느낌들이 있었다라는 네. 뉘앙스를 전하는데요. 아마 그게 이제 뒤에는 좀 더 충격적인 어떤 형태로 드러나기도 하죠. 그러니까 경찰에 연락하지 않는 게 좀 이상하긴 하지만 네. 이 사람이 정치인이다라는 점을 또 고려해 본다면 그럴 수도 있을지 모르겠다. 또 이렇게 독자들은 맞아요. 납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도 사실 처음에 이제 그랬기 때문에 연기한다고 했을 때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 그냥 정치인들은 항상 하는 말이 연기투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대중에게 많은 말들을 하니까 그래서 그런 뉘앙스인가? 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뒤에 가보면 그 뉘앙스는 좀 다르죠. 그리고 정치인들은 자기의 이제 정치적 네. 어떤 명성 같은 걸 또 생각하는 그렇죠. 사람들이니까 맞아요. 자기의 이 가족사를 들춰내고 싶지 않은 부분이 그쵸. 경찰에게 신고하지 않고 해결사를 찾게 만든 맞아요. 그런 건 아닐까. 네. 뭐 이렇게 뭐 유추는 가능한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가령 뭐 예를 든다면 한국 영화 중에 비밀은 없다라는 작품이 있는데 정치인이 이제 딸을 잃는 그런 설정이 됐잖아요. 근데 그 영화에서 정치인은 그 사실을 알리죠.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서 자신에게 유리한 국면으로 가져가는데 정치인이란 참 저런 사람들일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요 상황하고는 다른 설정이지만 다를까요? 네. 자, 이제 조는 리사가 있는 것도 알았고 네. 바로 리사를 구출하기 위한 행동에 돌입합니다. 네. 우선
망치를 사죠. 그러니까 이 조 같은 경우는 흔적을 남기지 않기 위해서 사용하기 좋은 무기를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게 망치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망치로 이제 이용을 하는 거죠. 네. 그리고 이 망치가 네. 아무래도 박찬욱 감독의 그 올드보이의 네. 영향이 아닐까? 네. 그런 생각은 좀 들어요. 그쵸. 그러니까 물증은 없는데 심증은 가죠. 네. 그러니까 이런 범죄 소설을 쓰는 사람들이라면 아마도 거기에 관련한 영화들을 꽤 봤을 텐데 거기서 올드보이를 보고 특히 그 망치신 같은 경우는 정말 인상적이죠. 예, 워낙에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가 되니까 아마 거기에 좀 영향을 받진 않았을까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수는 있긴 하죠. 네. 그러니까 총이나 칼이라는 네. 이 무기는 사실 이제 클리셰잖아요. 그렇죠. 근데 망치는 아직까지 네. 사람들에게 이게 못 박는 도구가 아니라 무섭네요. 사람을 어떤 해치는 도구로 쓰인다라는 그쵸. 것. 이거 자체가 좀 아직까지는 좀 신선하게 받아들여지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는 조가 또 망치를 갖고 다니는 이유 중에 하나면 총을 쏘면 사람들이 이제 죽는데 망치 같은 경우는 죽지 않을 정도로 살기는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조라는 인물 자체가 사람을 죽이는 것에 대해서는 일종의 좀 거부감 같은 것들이 있는데 그걸 망치로 사용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총보다 망치가 더 잔인하게 네.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같은 망치인데 왜 톨의 망치는 그렇게 안 느껴지는 걸까요? 뿅망치요? 네. 톨의 망치는 그렇죠. 분명히 무기로 계속 쓰는데 네. 그게 되게 잔인하거나 네. 그게 뭐랄까요? 섬뜩한 느낌을 주진 않잖아요. 뭐 일종의 자기 과시, 자기 자랑 맞아요. 뭐 이런 거고요. 망치 얘기하면 항상 왜 저는 뿅망치가 생각나죠? 네. 자, 이 망치를 들고 조는 성매매 업소를 습격합니다. 그리고 리사를 구해내죠. 그렇죠. 이 구하는 장면 자체를 저희가 네. 낭독하지는 않겠습니다. 네. 예. 그 과정은 여러분이 직접 네. 읽어보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영화에서는 네. 이 장면이 또 특별하게 그려져 있어요. 안 그래도 그 얘기 하시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CCTV 화면으로 보여지죠. 네. 그러다 보니까 그게 뭐 흔히 클리셰적인 표현으로 날 것 그대로의 느낌이라고 하는데 망치 휘두르니까 CCTV 화면을 보이니까 그러니까 린 램지 감독의 특징이 뭐냐면요. 실제적으로 자극적인 장면을 직접적으로 보여주지 않아요. 네. 근데 또 굉장히 자극적으로 느껴지거든요. 그런 게 아마 이제 이런 망치를 휘두르는 장면을 이런 CCTV 화면 같은 것들로 대체해서 보여주는 것 아마 그런 부분 때문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중의 카메라인 거잖아요. 지금 맞아요. 이미 관객들은 카메라의 눈을 통해서 네. 그 장면을 보고 있는데 다시 한번 CCTV라는 네. 카메라를 통해서 그렇죠. 그 장면을 보여주니까 네. 오히려 더 상상력이 극대화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요. 또 뭐가 있냐면 그걸 통해 보면 영화라는 극장 자체는 일종의 이 관음을 네. 하는 곳인데 CCTV 카메라까지 있으니까 그걸 더 몰래 본다는 느낌이잖아요. 그러니까 훨씬 더 긴장감 같은 것들이 배가 되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건조한데 그 건조함 안에서 독자들이 상상을 발휘할 여지는 더 크게 증폭된다라는 것. 그게 핵심인 것 같아요. 건조한 느낌이라는 게 살인을 건조하게 해? 정말 무서운. 살인은 아니죠. 네. 그러니까 사람을 이렇게 위협하는 어떤 행동일 텐데 그게 훨씬 더 거칠게 다가오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자, 리사를 데리고 이제 보토 의원을 만나러 사전에 약속한 호텔로 가게 됩니다. 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그렇죠. 음. 약속한 장소로 찾아가면 당연히 이제 거기선 보토 의원에 있어야 되는데 무장한 경찰 3명이 조와 그리고 리사를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경찰은 리사를 어디론가 데려가 버리고요. 조는 오른쪽 다리에 총상까지 입어요. 맞아요. 네. 네. 근데 조가 기지를 발휘해서 가까스로 그곳을 탈출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다른 이제 호텔로 가게 되는데요. 거기서 뉴스를 접하게 되는데 어떤 상원 의원이 자살을 했다는 그 보도를 보게 돼요. 근데 네. 그 자살을 했다는 게 굉장히 뜬금없이 들리는데 이것이 지금 리사를 구해내고 또 리사를 구해낸 다음에 보토 의원을 만나기로 한 그 방에 다른 무장경찰이 있었다라는 것과 연결이 되면서 어떤 음모의 기운을 감지를 하게 되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보토 의원은 지금 어디로 간 것일까? 그리고 자기는 왜 지금 이런 위협적인 상황에 노출되게 된 걸까? 그렇죠.
조는 혼란스럽기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기에서 그 전에 낭독해드린 부분 보토 요한과 조가 만났을 때 조가 그런 얘기를 하죠. 보토에게 얘기를 하는 게 연기를 하는 것 같은 느낌이 있다라고 했는데요. 그것과도 한번 연결해서 읽게 되면 굉장히 더 흥미로운 그런 좀 레이어가 생기게 되죠. 자, 그럼 조는 누구와 이 상황을 또 상의를 해야 할까요? 바로 이 업무를 알선해준 네. 맥클리어리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사무실로 조가 찾아가게 됩니다. 사무실에 가기 전에 전화를 했는데 새벽이잖아요. 네. 그래서 전화가 안 돼서 아마 자고 있나 보다라고 해서 그 맥클리어리의 이제 집까지 가게 되는데 네. 그 집에도 맥클리어리는 있지 않았죠. 음. 근데 그것도 굉장히 이상해요. 이 새벽에 없어? 이런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맥클리어리의 사무실까지 가게 됐고요. 거기에서 맥클리어리의 시체를 발견하게 됩니다. 다 죽네요. 네. 네. 그리고 명암철도 사라졌죠. 명암철이 사라졌다라는 건 네. 이 맥클리어리와 관계된 모든 인물의 신변이 지금 위험하다라는 겁니다. 그쵸. 예. 특히 그 명함 중에 한 명이요. 저희가 이제 앞서에서 언급한 그 에인젤 식료품점을 운영하는데 연락책으로 활동하는 그런 에인젤이라는 사실도 알게 되죠. 그렇습니다. 에인젤이 위험하다는 건 그의 아들인 모이시스 역시 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거고요. 네. 조가 걱정되는 마음에 에인젤에게 전화도 하지만 네. 역시 연락이 되지 않습니다. 자, 이제 조는 자기 집으로 돌아가게 되는데요. 네. 이 집에서 겪는 일들 지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91쪽부터 98쪽 부분 낭독해드리겠습니다. 조는 방으로 들어갔다. 머리 뒤쪽에 총을 맞은 에인젤과 모이시스가 체스말처럼 바닥에 쓰러져 있었다. 어머니를 죽일 때는 차마 그녀의 얼굴을 볼 수 없었는지 놈들은 어머니의 얼굴 위에 베개를 놓은 후 그대로 총을 쐈다. 나약한 놈들이군. 조는 생각했다. 아래층에서 놈들이 조용히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다. 그들은 조가 위에 와 있는 걸 꿈에도 모를 것이다. 2명의 위장경찰이었다. 조는 아래층에서 들리는 목소리만으로도 그들의 위치를 정확히 알아낼 수 있었다. 이 집은 마치 조의 신경계를 연장해 그의 피부가 된 곳이나 다름없었다. 조는 어머니 얼굴 위에서 총에 그을린 베개를 들어 올렸다. 난 한 번도 어머니를 보호할 수 없었어. 조는 생각했다. 어머니의 얼굴은 무참히 망가졌다. 조는 어머니의 얼굴 위에 베개를 도로 올려놓았다. 조는 계단에서 뛰어내렸다. 예상했던 대로 다리가 비틀댔다. 그 순간 앞문에 서 있던 위장경찰이 깜짝 놀라는 모습을 목격했다. 조는 잽싸게 몸을 굴리며 경찰에게 총을 겨눈 뒤 한 방은 가슴에, 한 방은 입에 방아쇠를 당겼다. 두 번째 총알이 발사되었을 때 조는 이미 부엌을 바라보고 있었다. 또 다른 경찰이 거실로 달려들었다. 그는 역시 소음기를 장착한 이구경을 재빨리 조에게 발사했다. 3발을 쐈고 모두 높이 빗나갔다. 바닥을 구른 조는 휙 돌아서서 경찰과 마주했고 바로 그때 경찰의 총이 제대로 말을 듣지 않자 일이 수월해졌다. 조가 그 경찰의 목에 총을 쐈고 그는 바로 나가 떨어졌다. 목구멍에 총을 맞은 경찰의 제복에서 그들이 타고 온 경찰차의 열쇠를 찾았다. 최대한 빨리 다리를 절뚝거리며 그 차에 도착한 후 다시 집까지 몰고 왔다. 그리고 집 앞에 이중주차를 하고 비상등을 켰다. 지하실에서 검정색 대형 쓰레기 봉투 2장을 가져와 서로 겹쳐서 펼친 후 어머니를 그 안에 집어넣었다. 어머니의 침실에서 거실까지 어머니를 운반한 뒤 현관 유리창으로 밖을 살폈다. 거리에는 아무도 없었다. 어머니를 차까지 재빨리 들고 가 뒷좌석에 조심스럽게 놓았다. 낯선 이들이 집에 들어와서 어머니를 만지는 게 싫었다. 위장경찰차를 몰고 퀸스를 빠져나간 조는 59번가 다리를 건넜다. 흙길을 따라 나무에 가려진 더 높은 낭떠러지로 걸어가면 허드슨강과 다리, 맨하튼까지 관망할 수 있는 멋들어진 장관이 펼쳐진다. 맑고 추운 날이었고 세상이 참으로 웅장해 보였다. 가공의 도시와 고대부터 흐르던 강이 한데 어우러져 있었다. 차에서 내린 조는 어머니의 시신을 넣은 쓰레기 봉투를 들고 그 흙길로 걸어갔다. 어머니는 살아서든 죽어서든 무겁지 않았다. 주변을 관광하는 여행객은 없었다. 조는 쓰레기 봉투에 매우 큰 돌을 집어넣은 후 강력 접착 테이프로 밀봉했다. 그리고 낭떠러지로 올라가 온 힘을 다해 물속 깊숙한 곳으로 어머니를 던졌다. 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는 물속으로 희미하게 사라지는 어머니를 바라보았다. 어머니는 잠시 떠있더니 이내 가라앉았다. 어머니에게 선물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장례식이었다. 이 부분까지가 이제 영화에서는 이 소설하고 굉장히 비슷한 설정으로 이제 진행이 되는 거고 네. 여기를 기점으로 해서 완전히 이제 바뀌게 되죠. 네. 소설과 영화가 네. 예, 확 달라집니다. 맞아요. 분기점에선 어떤 이 묘사 부분이라고 소개해드리면 될 것 같고요. 네. 낭독은 이제 해주시진 않았는데 이 부분을 다 읽다 보면 이 자극적인 장면들이 굉장히 직접적이에요. 그래서 소설은 훨씬 더 생각을 하면 잔인하구나. 근데 사실 세계 자체가 잔인하죠. 그러니까 이 위장한 경찰들이 에인젤만 죽인 게 아니라 뭐 조의 어머니도 죽이고 심지어는 에인젤의 아들도 죽였는데 우리가 보통 아이들은 좀 안 죽이는 쪽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네. 지금 세상은 그런 게 없죠. 아이들의 뭐 희망, 미래 이런 것 따위도 다 죽여버릴 만큼 네. 완전히 세상이 타락했다는 게 보여지죠. 이 작품에서는 뭐 사람이 사람을 죽인다라는 것이 잔인할 뿐만 아니라 네. 실은 성매매 업소에서 아이들을 그런 식으로 부린다는 것 자체가 맞아요. 그보다 더 참혹하게 느껴져요. 그렇죠. 예, 그 설정 자체가 이미 잔혹한 세계관을 담고 있는 거고요. 맞아요. 그건 허구의 영역일 뿐만 아니라 실은 지금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아까 김영원 편집장님이 왜 범죄물에 대해서 관심이 많냐라는 이제 질문을 했을 때 이 세상 자체가 더 이상 이제 희망이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책을 보게 되면 결말 부분에서는 그런 악한 것들을 좀 처리를 하기 때문에 일종의 카타르시스를 이제 준다라고 했던 게 워낙에 이 세상이 정말 참혹할 정도로 망가져서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드네요. 네. 이 조가 참 강철의 남자라는 생각이 드는 것 중에 하나가 어머니가 지금 적들에 의해서 살해당했잖아요. 네네. 근데 어머니의 얼굴 위에 베개를 놓은 후 네. 그대로 총을 쐈던 이걸 보고 네네. 나약한 놈들이군. 그렇죠. 이라고 생각하는 것. 네. 이게 보통 사람으로서는 이런 생각이 안 들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생각 드는 거죠. 하드보일드 소설을 얘기할 때 보면 네. 거기에 나오는 이제 주인공들이 유연하지 않아요. 거칠어요. 네. 그래서 이제 아까 김영원 편집장님 다른 소설들 말했는데 저는 이제 마이크 해머 시리즈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로버트 스필레인이 이제 쓴 책인데 예. 그 남자도 거칠 게 없어요. 그냥 눈에 띄면 나쁜 놈들 다 죽여버려요. 그리고 그렇게 하지 못하면 나약하군. 한마디 하고. 이런 면모들도 좀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드보일드라는 그런 표현들이 너는 여기에 없었다 해도 좀 적합하게 활용이 되진 않나 하고 생각을 합니다. 감정 처리의 방식이 다른 거죠. 네, 맞아요. 네. 이 어머니에 대해서 조는 또 나름대로의 장례식을 치릅니다. 네. 지금 자기가 위험에 처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식 장례 절차는 밟을 수가 없고 그렇죠. 수장을 하는 거죠. 맞아요. 네. 근데 특별히 매장이 아니라 수장이라는 방식을 택한 이유에 대해서 평론가님은 좀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저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 생각 안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가장 아름다운 장례식이고 물속에 했다는 건 뭘까요? 떠나보낸다라는 의미일까요? 저는 이것과 관련 짓고 싶은데요. 이 소설의 앞부분에 조가 항상 자기의 죽음에 대해 생각합니다. 네. 근데 그 방법이 뭐냐면 바로 익사입니다. 네. 지난 몇 주 동안 자살 시나리오의 주제를 늘 익사라고 이 생각을 하는데 네. 저는 어떻게 보면 자신의 죽음의 방식을 익사로 하고 싶었다. 그건 자신이 생각하는 가장 이상적인 죽음이 바로 물에 빠져서 가라앉는 네네. 그런 결말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겠죠. 네. 그래서 저는 최소한 어머니에게는 자기가 생각했던 그 이상적인 죽음의 가장 최종적인 형태를 수장이라는 것으로 해주려는 게 아니었던가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비닐봉지 두 개를 이제 겹쳐서 네. 어머니를 감싼 것도 본인이 이제 비닐봉지를 머리에 써서 또 죽으려고 했던 그런 부분과 좀 관련이 있기도 하겠네요. 그리고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렇기 때문에 이 린 램지 감독이 극 중에 조와 어머니를 처음 소개하는 장면에서 어머니가 이제 사이코라는 영화를 봤다라는 이제 언급을 하는데 이 사이코에 보게 되면 극 중에 남자 주인공
나오는데 그 남자 주인공이 모텔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근데 뒤에는 어머니가 있는 것 같은데 실은 알고 보면 그 어머니는 시체만 있고 이 남자 주인공이 어머니와 본인 자체의 이중성을 가지고 계속해서 살아가잖아요. 그렇죠. 여기도 보면 그 수장 방법이라는 게 본인의 어떤 이상적인 자상 방법을 어머니에게 이식했다는 건 그럴 정도로 이 조라는 인물 자체도 어머니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굉장히 친연성을 가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고 그 부분을 아마 린 램지 감독도 그렇게 캐치했던 것으로 보이네요. 예. 그때의 친연성이라고 하는 건 끔찍한 기억이 뒤엉킨 맞아요. 친연성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어렸을 때 조를 계속 학대했다라고 했잖아요. 그때 조만 학대했던 게 아니라 어머니에게도 끔찍한 폭력을 휘둘렀습니다. 그 묘사 하면서 저도 되게 놀랐던 게 아버지가 발소리만 들어도 이 조는 어린 조는 나를 때리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본인이 이제 숨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서도 한편으로 너무나 미안했던 마음이 본인이 숨게 되면 그 폭력은 결국 어머니에게로 향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죄책감마저도 또 갖고 있었던 거죠. 네. 그리고 여기에는 묘사가 돼 있지는 않지만 저는 어머니에 대한 일종의 애증도 조가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어머니와 조는 분명 피해자였지만 그쵸. 그러니까 어머니는 아이를 키우는 보호자로서 어떻게든 자기 아이를 지켜야 하는 또 의무도 있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실은 어머니가 어떤 행동을 취했다라고는 소설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 계속 피해자이기만 했던 것이지, 어머니가 이 상황을 타개할 만한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다는 점이 실은 조에게, 어머니에 대한 이중적인 감정을 갖게 했던 건 아닐까? 예, 그런 짐작도 해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아이와 관련한, 일을 맡게 되면 훨씬 더 거기에 대해서는 뭐 일종의 이제 집착처럼 해결을 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아마 영화 같은 부분은 이제 결말이 이 책과는 완전히 다르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뒷부분도 보게 되면 이 영화의 뒷부분을 보게 되면 조라는 인물은 그 전까지는 자살을 생각하고 죽음을 생각했던 인물인데 이제 리사라는 인물이 영화에서는 니나로 나오잖아요. 그 니나라는 인물을 보면서 그 죽음이라는 생각을 슬쩍 이제 접게 되는 부분이 나오잖아요. 그것도 아마 지금 허위평론가님이 얘기한 것처럼 어머니에게 갖고 있는 그런 이중적인 어떤 애증의 관계를 이 아이를 보살피면서 나는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자각을 하는 그런 계기로도 배경으로도 작용한 것으로 보이네요. 자, 이제 이 작품에 대한 정리를 해야 할 시간인데요. 네. 이 작품의 뒷이야기. 네. 그러니까 조에게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는 여러분이 직접 확인해 보시면 좋겠어요. 라고 말하면 너무 무책임하겠죠? 마치 출발 비디오 여행처럼. 네. 그래서 저희가 스포일러가 있음을 공지하고요. 네네. 간단하게 그 뒷이야기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밀이 드디어 밝혀지는군요. 앞에 저희가 복선을 좀 계속 깔았으니까 네. 예, 그에 대한 수습은 또 해야 되겠죠. 일단 설명을 하는 것보단 그렇다면 이제 낭독을 하면서 어떤 비밀인지를 밝혀드리는 게 더 흥미로울 것 같네요. 자, 뒷이야기를 직접 확인하고 싶은 분들은 네. 이쯤에서 방송을 멈춰주시면 되겠고요. 이게 아니라 네. 네. 한 10분 정도만 네. 빨리 감기 해주시면 되겠네요. 그게 아니라 뭐 요 정도까지는 괜찮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저희의 낭독을 들어주십시오. 113쪽부터 123쪽까지입니다. 보토를 불면증에 시달리게 한 건 조의 망령이 아니었다. 그가 잘못한 모든 것, 그가 망쳐버린 모든 것 때문이었다. 일말의 양심도 없이 혼자 살아남았기 때문이었다. 아버지의 정치 이력은 추문으로 끝났지만 그래도 아버지는 수년 동안 존경받아왔다. 1000명이나 되는 조문객이 아버지 장례식에 참석했다. 그래서 보토는 자기가 출마한다면 당선될 수 있으리라 생각했다. 아들로서 유권자들에게 동정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 거라 확신했다. 유권자들은 한때 존경했던 정치인의 명성을 구제하고 싶어 할지도 모른다. 스스로 구제되길 바랄 것이다. 하지만 보토는 작은 법률 회사를 소유한 원기왕성한 변호사였을 뿐 막대한 선거 자금을 조달할 수 없었다. 충분한 돈과 막강한 후원이 필요했다. 아무도 위험을 무릅쓰려 하지 않았다. 사람들은 모두 너무 이르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보토는 기다릴 수 없었다. 그래서 롱아일랜드, 베이쇼어로 갔다. 아버지를 거느렸던 자들에게.
그자들은 보토의 말을 차분하면서도 진지하게 들어줬고 보토는 그들에게 존중받고 있다고 느꼈다. 그때 그들의 보스, 대머리에 땅딸막한 체격과 투박한 손을 가진 60대 노인 노벨리가 보토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보토를 당선시켜 줄 테니 딸을 선거자금의 대가로 달라고 했다. 보토는 이해하지 못했다. 대체 그게 무슨 말입니까? 노벨리가 그 이유를 설명했다. 그들은 보토의 딸에게 일을 시킬 것이다. 그게 자금 지원 조건이었다. 보토는 딸을 1년 후에야 데려갈 수 있었다. 언젠가는 당신이 주지사가 될 거요. 노벨리는 보토의 아버지가 죽기 몇 년 전부터 그를 증오했다는 말은 하지 않았다. 보토의 아버지는 거만하고 독선적이며 자기가 정말로 사람들에게 봉사하고 있다는 착각에 빠져 있었다. 그래서 노벨리는 그의 손녀딸을 창녀로 만들어 그의 무덤에 침을 뱉고 싶었다. 그것도 첫 손님이 되어. 노벨리는 리사를 본 적이 있었다. 순수하고 아름다운 아이였다. 그리고 그가 범한 뒤에는 그 아이가 선거자금을 갚을 것이다. 노벨리는 보토가 이 제안에 동의할 것이라 생각하지 않았다. 하지만 보토는 그렇게 하겠다고 말했다. 아버지가 늘 말씀하셨다. 도전에 맞서라고. 이 제안은 보토에게 도전이나 다름없었다. 열정을 시험하는 테스트라 여겼다. 보토는 자기가 일단 그러겠다고 하면 노벨리가 취소할 거라고, 단지 그의 패기를 알아보려고 농담한 것뿐이라고 말할 줄 알았다. 하지만 노벨리에게는 농담이 아니었다. 그는 신물이 날 정도로 오랫동안 유혹을 주물렀다. 세상의 법은 노벨리에게 적용되지 않았다. 리사가 실종된 지 한 달이 지나자 보토의 아내는 남편이 뭔가를 숨기고 있다는 걸 알게 됐다. 그녀는 남편이 뭔가 역할을 맡아 연기를 하고 있다는 걸 알아차렸다. 보토는 어쩌면 아내가 이해할지도, 자신의 짐을 나누어 질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나중에는 미친 짓이라고 깨달았지만, 그래서 그는 아내에게 노벨리와 있었던 일을 고백했다. 그 순간 아내는 돌변했다. 보토는 그처럼 순식간에 딴 사람으로 바뀌는 사람을 본 적이 없었다. 그는 아내에게 들이운 죽음의 가면을 스치듯 보았다. 아내는 신경질적으로 변해 보토를 공격했다. 보토의 목을 손가락으로 핥히며 날뛰었다. 그녀는 FBI든 경찰이든 그 누구든 찾아갈 거라고 소리쳤다. 보토는 흥분하는 아내를 말리려고 실랑이를 벌이다 결국 그들에게 전화를 걸었다. 노벨리의 사람들이 집으로 와서 아내를 죽이고 자살처럼 위장했다. 하지만 보토는 이런 일이 벌어질 줄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다. 일부러 아내를 죽이려고 그들을 부른 게 아니었다. 보토는 미친 듯 기겁하는 아내의 모습이 겁이 나 그들에게 전화한 것뿐이었다. 하지만 그들은 그렇게 처리했다. 그때 익명의 문자가 도착했다. 문득 이제 더는 참을 수 없다고 생각했다. 아내의 죽음보다도 이상할 만큼 더 생생하게 다가왔다. 한편으로 그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딸이 집에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하지만 그 문자는 그가 딸과 아내에게 저지른 몹쓸 짓과 그가 파괴해버린 모든 것에 대한 명백한 증거였다. 보토는 노벨리와 그 일당을 거역할 것이다. 그리고 리사를 데려올 것이다. 그는 모든 것을 실행에 옮겼다. 해병대 출신 해결사를 고용했다. 리사를 데려오도록 그를 보냈다. 하지만 그때 윌슨이 자살했다는 뉴스를 봤다. 보토는 문자를 보낸 사람이 윌슨이라고 뼛속까지 확신했다. 그는 자신에게 문자를 보낸 사람이 누구든지 간에 딸을 짓밟았던 사람을 모조리 처벌하고 싶었다. 하지만 이제 그 사람이 죽었다.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지? 다시 변명이 필요했다. 잠들어 있던 겁쟁이가 또 고개를 쳐들었다. 그게 어젯밤의 일이었다. 보토는 24시간 꼬박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때 보토의 침대 옆 전등이 켜지는 소리가 들렸다. 보토는 눈을 떴다. 조가 거기 있었다. 소음기가 장착된 총을 손에 쥐고 조가 말했다. 당신과 얘기를 해야겠소. 자, 이제 조의 뒤에 어떤 흑막이 감춰져 있었는지 여러분 확인하셨을 겁니다. 허위평론가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떤 감정을 갖고 계세요? 이건 참 가족의 정이라는 게 네. 무엇보다 소중하다. 우리가 네. 늘 그렇게 교육받아왔고 그렇죠. 예,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네, 따뜻한 사람이니까. 네. 근데 그게 어떤 식으로
이렇게 쉽게 변질되고 네. 저버릴 수 있는가. 그걸 이 보토의 경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보토라는 인물은 그 야심이 막 엄청 큰 사람도 아니고 뭐 그렇다고 이게 뭔가를 할 만한 사람도 아니고 그냥 겁쟁이라는 사실로 정의가 돼버리잖아요. 근데 네. 저는 린램지 감독이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완전히 바꿔버린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게 아마 뭐 그냥 추측인데 이 보토라는 인물에 대해서 전혀 이제 이해를 하지 못한 것이 아닐까. 이해하고 싶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이제 결말 부분을 바꿔서 이 조라는 인물과 리사, 극중에 이제 영화에선 니나로 표기가 되는데 그래서 더욱더 그 두 사람의 관계에 더 집중을 하고 조의 내면에 있는 것들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한 건 아닐까라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네. 너무나 형편없는 인간인 거잖아요. 네. 이게. 영화에서는 네. 이 고층 빌딩에서 뛰어내린 사람이 네. 윌슨이 아니라 네. 바로 보토 자신으로 나와요. 네. 다 밝히시네요. 이미 스포일러라고 공지를 했으니까. 네. 저는 그런 점에서 이 네. 린램지 감독의 해석과 변주가 네. 훨씬 더 마음에 들었어요. 그렇죠. 네. 저도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두 가지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요. 하나 같은 경우는 린램지 감독 같은 경우도 결국에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지옥이지만 그 지옥의 와중에도 일말의 양심의 가책 같은 것들을 남겨두면서 결국에는 그 희망이라는 끈을 좀 유예하는 것 같은 느낌을 하나 받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같은 경우는 너는 여기에 없었다를 굉장히 좀 흥미롭게 읽고 있긴 하지만 결국에는 이제 결말에 가서 하는 얘기들은 정치인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정신세계를 갖고 있고 그것은 너무나 추악하다라는 것을 이제 만들어주는데 그런 이야기 형태는 계속 이런 범죄물에서는 계속해서 특히 하드보일드에서는 변주가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저는 뒤로 가면 갈수록 그래 결국에 뭐 이런 식으로까지밖에 결말을 질 수 없었겠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은 좀 아쉬웠어요. 근데 오히려 영화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하고 다르게 정말 조의 그 자신과의 싸움이라는 것을 니나라는 인물과 거울상을 통해서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그게 저에게는 좀 새로웠고 아마 그런 부분들이 뭐 칸 영화제 각본상이라든지 영화를 본 사람들이 이 영화 굉장히 좋다라고 느끼는 그런 핵심이 된 것은 아닐까라고 좀 한번 유추를 해봤습니다. 네. 이 정치인에 관련된 비리 그리고 그 정치인이 자신의 이 가족을 네.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네. 대해선 이경미 감독의 비밀은 없다. 네. 저는 거기에서 이 아내가 남편에게 했던 복수가 이 소설에서 이 아내가 이 보토에게 했던 그 소극적인 방식의 복수보다는 네. 훨씬 더 직접적이고 더 필요한 이 시대에 맞는 어떤 방법이 아닌가? 네. 예,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소설을 읽으면서 많은 분들이 생각하실 텐데 그 여성의 목소리가 완전히 지워져 있다는 것 거기에 대한 아마 보충 아니면 채워줄 수 있는 부분이 아마 비밀은 없다라는 작품으로 채우면 그것도 굉장히 좀 흥미로운 어떤 감상법이 되겠다라는 생각도 드네요. 네, 허나운 평론가님, 네. 자 이쯤에서 한 줄 평 네. 들어봐야 되겠죠? 쑥 들어오시네요. 아무 생각도 없다가 쑥 들어와가지고 그래도 읽으면서 좀 정리를 해봤는데 조의 관점에서 한 줄 평을 해봤습니다. 내 마음속에 나는 더 이상 없었다. 라고 했습니다. 아마 그 내 마음속에 고통받는 나라는 것이 이 극중의 사건을 통해 가면서 좀 더 이렇게 말하는 게 어떨까? 희망에 대한 유해 쪽으로 좀 나간 게 아닐까? 그래서 내 마음의 나는 좀 없어져 가는 것이 아닐까라고 해서 이렇게 지어봤고요. 허위평론가님의 한 줄 평은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듣지 않은 걸로 하죠. 네, 들어볼까요? 그래도? 네, 제가 준비한 한 줄 평은 이렇습니다. 네. 망치를 든 하드보일드 올드보이. 네, 좋네요. 네, 끝내죠. 네, 설명해 주세요. 이것도 네. 조의 입장에서 네. 망치를 들고 이 세상의 악이라는 것과 싸우는 거죠. 네. 근데 그때의 악이라는 건 외부의 악일 뿐만 아니라 자기 내면에 깃든 악과 싸우는 그렇죠. 것이기도 맞아요. 합니다. 올드보이가 그렇잖아요. 올드보이는 분명 자기를 가둬놨던 사람에 대한 복수이기도 하지만 네.
실제로는 이제 자신이 저질렀던 그 과오를 되짚는 내용이기도 하기 때문에 네네. 그런 이중의 싸움을 벌인다는 점에서 네. 저는 영화 올드보이를 떠올렸고요. 네. 그래서 이 망치를 든 하드보일드 올드보이라고 네. 예, 한 줄 평을 적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너는 여기 없었다라는 소설이 딱 마무리가 되는 지점이 이게 마무리란 말이야? 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는데 네. 그 부분은 뭘까요? 후속편을 예고를 하는 걸까요? 아니면 이게 그냥 새로운 어떤 마무리의 모습으로 봐야 될까요? 저는 후속편이 나올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고요. 네네. 네, 이렇게 정말 작가가 의도를 한 것 같아요. 뭔가 내가 새로운 스타일의 글쓰기를 해보고 싶었고 아까 김용원 편집장도 이야기를 했듯이 네네. 이게 약간 옛날 소설 같은 느낌을 또 주기도 하잖아요. 요즘의 분위기와는 사뭇 다른 네. 오히려 고전스러운 이제 막 시작하는 줄 알았는데 끝났네? 끝나면. 네. 라는 분위기를 자아냄으로써 네. 오히려 그 특유의 스타일을 만들어냈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네. 한번 지켜보도록 하죠. 허남 평론가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또 허이평론가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좀 다르게 가는 걸로 하죠. 후속편 나옵니다. 3년 바라보겠습니다. 이걸 아예 시리즈물로 만들어낸다, 조가. 나오는. 무슨 미션 임파서블처럼. 한번 보죠. 네. 안 써줬으면 좋겠네요. 자, 낭만사전 166회 조너선 에임즈 작가의 너는 여기에 없었다를 다뤘는데요. 네. 과연 올해 범죄 소설로 네. 선정될 만한 작품인지 어떤지는 여러분의 판단이 또 필요합니다. 네, 뭐 덧붙여서 너는 여기에 없었다 영화까지 감상하시면 굉장히 세트로 좋은 어떤 이 문화의 감상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저희는 또 다음 시간 더 좋은 작품, 또 흥미로운 작품으로 가지고 와야 되겠죠. 그럼 낭만서전 166회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기 조심하세요.